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가 한꺼번에 교체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와 수사는 별개라며 수사팀을 믿겠다고 했고 사퇴설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본인과 조율된 것이냐고 묻자 7초간 침묵하다 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총장과 조율된 것이냐고 묻자 머뭇댔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간 침묵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속 인사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하며 인사 논의에 자신이 소외됐다는 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방침이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된 겁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김창진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맡았던 고형곤 4차장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까지 남은 임기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과 갈등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검찰 출신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단행된 인사입니다. 검찰 안에서는 김 여사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통령실이 이 총장과 검찰의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낸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 참모들에게 이번 인사가 어제 발표될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손발인 대검 참모진을 거의 대부분 교체하면서도 이 총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건너뛴 인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참모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인사로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6명 모두 부임 8개월 만입니다. 이 총장 수족이 다 잘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부장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오찬 참석자는 인사 시기에 대해 의견이 안 맞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이 총장이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율이 된 거였으면 오늘 아침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사장 이상급 39명이 교체되던 월요일, 이 총장은 직원들 격려차 강원도 영월과 원주지청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인사 발표가 나자 이 총장은 이틀째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습니다. 대검 부장들에게 인사 소식을 알린 사람도 이 총장이 아닌 신자용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신자용 차장이 부장들을 긴급 소집해 인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 이 총장과 인사를 협의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토요일에 인사안을 두고 박 장관과 이 총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직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을 들고 와서 총장에게 보고하고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해야 협의라며 이것은 그냥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인사는 정광석화처럼 이뤄졌습니다. 권순정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이 주말에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일제히 전화를 걸어 그동안 고생했다며 사실상 나가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을 믿는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수사 지휘부부터 중간 간부까지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당분간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오늘 이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승진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승진이지만 수사 일선이 아닌 곳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은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주가 조작 의혹을 맡았던 고영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기며 비수사 보직을 맡았습니다. 공석인 수사팀 자리를 두고는 독이 든 성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당장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제동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앙지검 2, 3차장 검사들도 한꺼번에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차장이 한 명도 없는 건 초유의 사태로 민감한 결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사가 멈출 거라고 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레 취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의 임 역할을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일 때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출근하고 나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수완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비리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정권도 비리가 있다면 저희 검찰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신임 이창수 검사장이 취임하는 목요일은 총장 주례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수사팀 인선과 수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미묘한 시점에 진행된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선 때문에 미뤄졌던 정례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후 처음으로 민생 토론회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권 퇴진 운동도 하게 된다면서 의료계와 야권 등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인사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에 총선 때문에 지체된 검찰 정례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민정수석 임명 엿새 만에 단행된 검찰 인사. 모든 것이 공교로운 시점에 연달아 진행됐지만 대통령실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상적인 인사 협의를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요구로 정기 인사가 늦춰졌고 검사장급 보직 공백으로 더는 늦추기 어려웠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때문에 인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반응도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표명에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재개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의 어려움을 말하며 기득권을 뺏긴 사람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깁니다.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등을 겨냥한 말이지만 사실상 최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야당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야권은 이번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인사일 뿐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여당 안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명분만 더해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인사가 대통령 탄핵을 앞당길 거란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김건희 여사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방탄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검찰 인사가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명분만 강화해줬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법 앞에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결국 탄핵 수순을 밟게 될 거란 때이른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검찰 인사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티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적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과정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 역시 탄핵 공방의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상병 수사 과정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야권의 탄핵론 공세가 아직은 무리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탄핵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특검 전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에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조사가 부실하니 다시 하라는 건데 벌써 6번째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감사위원회의에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로부터 5달 뒤 참여연대는 관저와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 공사를 했던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그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지만 이례적으로 5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조사는 1년 5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류는 조사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감사원 관계자는 사실상 부실 조사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하게 된 과정은 물론 특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사안이면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패방지법은 60일 안에 국민감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발표를 늦춰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진행한 국민감사 중에 6차례나 연장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조사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재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통령실이 네이버로부터 당장은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부당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공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이버 입장은 일단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없이 정보 보안 대책만 내겠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반일몰이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를 향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진실된 입장을 밝히라 요구했던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뺀 정보 보안 대책을 내놓는 상황을 가정해 지원책을 밝혔는데 실제 네이버로부터 7월 1일 일본 정부에 낼 보고서에선 지분 매각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네이버가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고려한 결정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적절한 보안 강화책을 제출할 거라며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태는 일단 7월까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간 친일 반일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협력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반일몰이할 일이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지 않고 이것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전날 독도를 찾았던 조국혁신당도 일본을 비판하면 반일이고 윤석열 정부는 친일만 하려 하냐며 공세 수위를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시다 총리와 통화하라며 여권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분 매각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한 건 일단 7월 1일까지 제출하는 보고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도 일본의 압박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네이버는 일본에서 이어갈 사업을 고려해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일단 시간은 벌었습니다.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대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아 일본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입니다. 당사자인 네이버 측은 여전히 정해진 게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본 측과의 대화가 아직 남아있는 데다 일본 사업 전체를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일본 총무상은 네이버를 향해 보안 조치 강화와 자본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支配的な資本関係も含め、課題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ましたので、これから先の再発防止、適切な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 전문가들은 7월 1일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본의 압박이 멈추진 않을 거라 전망합니다. 디지털 기술에서 뒤처진 일본이 경제 안보를 내세워 산업 진흥을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메신저로 확대되어 가고 또 이게 점점점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더 선명하게 일본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분 매각이 보안 강화하는데 도대체 답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본 정부한테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우리를 중국 대하듯이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번 사태로 라인 플러스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경영진이 내부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달아난 일당 3명 중 1명이 오늘 새벽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된 다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달아난 마지막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로 도주했던 파타야 한국인 납치 살해 용의자가 오늘 새벽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 주재관이 캄보디아 프놈펜 숙박업소에서 체포한 겁니다. 역시 2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용의자가 캄보디아로 들어갔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 경찰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으며 우리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송환을 캄보디아, 태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이로써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검거됐는데 그제 전북 정읍의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도 아직 직접 가담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공범과의 대질 신문 등을 진행하는 등 혐의 입증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정읍에서 검거된 피의자의 구속 전 신문 조사는 내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일당은 1명인데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걸로 보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빠져나간 기록은 없지만 다른 나라로 미입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3명은 지난 3일 30대 한국인 남성을 태국 파타야에서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환입니다.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타운하우스에서 대범하게 연달아 빈집을 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하루 저녁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보안이 허술한 주택 안쪽 쪽문을 노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택들이 모여 있는 타운하우스 거리를 한 남성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배회합니다. 곧 주택들 사이 틈으로 들어오더니 능숙하게 담을 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와선 집 옆 작은 쪽문을 따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30대 남성은 금요일 저녁 불 꺼진 빈집만 4곳을 잇따라 털었습니다. 대범하게 8시 거의 한 30분쯤에 이렇게 다 돌아다녔더라고요. 거의 자지도 않는 거였는데 또 다들 보셨대요.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남성은 현관 옆 작은 쪽문으로 침입해 범행했습니다. 손잡이를 강하게 밀면 문이 열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쪽문은 정문보다 비교적 보안이 허술하다는 걸 확인한 뒤 같은 구조의 근처 주택들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주방문이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게 되게 약해요. 그냥 남자 힘으로 쫙 하면서 이 집이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이 남성은 한 집에선 훔친 금고를 열기 위해 2층에서 금고를 떨어뜨려 부수기도 했습니다. 남성이 3시간 동안 훔친 현금과 귀금속 등은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타운하우스는 평일에 비워뒀다 주말에만 쓰는 경우도 많아 빈집 털이에 대한 주민 불안감은 더 큽니다. 불을 다 끄고 자거든요. 외등이랑 요즘 그냥 다 불을 켜고 범행 중 보안 경보음이 울리며 달아났던 이 남성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방은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눈까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과 달리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날씨가 급변합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5km 상공의 찬 공기 흐름도입니다. 시베리아와 만주에 있던 영하 26도의 한기가 내일은 우리나라까지 밀려오겠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에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내일 밤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해상에서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내일 오후부터 점점 강해지는데 붉은색 기류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 경보가 날 가능성도 큰데요. 강한 저기압 때문에 대기 불안정도 심해집니다. 중부와 경북에선 천둥 번개와 돌풍, 쌀아고바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풍과 함께 동쪽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산지에 100mm 이상, 동해안에 80mm 이상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5에서 20mm가량인데요. 찬 공기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빙판길과 강풍, 폭우와 우박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오전 출소했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형기를 2달 정도 남기고 가석방된 겁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형기를 2달 정도 남기고 출소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잔고증명서 위조. 최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은행에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겁니다. 범행부터 유죄 확정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의혹은 무성했습니다. 2019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도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3월 MBC 스트레이트가 최 씨의 공소시효가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보도한 직후 검찰은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작년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 구속하며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의 가석방 과정도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2월 심사에서 부적격, 지난달에는 보류, 그리고 이달 어버이날인 5월 8일 3번째 시도 만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했습니다.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반대 뜻을 밝혔지만 외부위원이 과반인 심사위가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299일 만에 출소.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최 씨 계좌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관들이 높이 12m 선박에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3,000톤급 컨테이너 운반선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3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40대 한국인 노동자도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선박의 식수 저장 공간에 설치된 임시 배관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다 누출된 가스에 불꽃이 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화성 가스로 인해서 일회성 폭발이 발생했고 조그마한 개구부가 있기는 한데 가스가 차면 밖으로 나가기가 힘든 구조인.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절단기를 사용할 때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반드시 환기 조치를 해야 하고 작업 절차를 수립해 안전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 절차서나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현장 주변에 관리 감독자가 배치되는지 배치 여부 상세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와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도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5월까지 벌써 11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숙련된 근로자들 그런 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오고 신규 근로자들 이제 막 해서 여기지도 막 메꾸고 있는 단계인데 한계가 있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4년 전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반말과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1심 법원이 감사관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폐공사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곳은 공공기관 감사국이었고 이때 국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직원 이모 씨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과 관련해 4년 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감사관들의 폭언과 불법적인 자료 수집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감사관들이 언성을 높이고 키보드를 내리치는 상황이 판결문의 진술 녹취록에 드러났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냐? 이런 위협과 함께 얘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답 좀 해보시라 등 반말 섞인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업무용 PC 2대를 디지털 포렌식에 뒤진 것도 문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사와 상관없는 개인 사진 등 사생활 털듯이 수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당신 어디까지 할 것 같아? 이런 질문 협박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내 PC 다 털렸는데 어디까지 날 알지? 이런 공포감은 계속. 법원은 감사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외부 통제가 거의 없는 기관이고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나 강압 조사가 이루어져도 문제 제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감사를 진행했던 곳은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 국장은 현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었습니다. 그가 이 무렵 무협영화에서 칼을 쓰듯 무자비하게 감사하라는 지침 등을 담은 이른바 공감 노트를 만든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용문 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주방장이 칼 쓰는 장면이 딱 3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감사원은 향후 재판 절차와 관계자 징계 여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다시 한번 진화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마치 사람처럼 직접 보고 듣고 대화하는 새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처리 속도를 크게 줄여서 영화에서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오픈 AI가 약 반년 만에 공개한 새 AI 모델입니다. Hey, how's it going? Hey there, it's going great. How about you? I see you're rocking an open AI hoodie. Nice choice. 보고, 듣고, 상황을 파악해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AI 비서 GPT-4o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옴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응답 시간은 평균 0.32초, 사람 사이 대화 속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GPT-4o와 함께 다니며 택시를 잡고 I think I'll hail it to get home. Yes, I spotted one just now. It's heading your way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Get ready to wave it down. 사용자의 감정이나 숨소리에 반응하는가 하면 자신 목소리에도 다양한 감정을 담습니다. This is Bowser. Well, hello, Bowser. Aren't you just the most adorable little thing? This is one of his favorite things to do. Oh, I can see why. Look at that focus. 주인공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 허가 10년 만에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I saw in your emails that you'd gone through a breakup recently. You're kind of nosy. Am I? You'll get used to it.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역시 영화에 나오는 AI 같은 느낌이라며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조금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새 모델은 조만간 일반 소비자에게도 무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곳 미국 기준 14일 구글 역시 새 AI 기술을 공개합니다. 오픈 AI가 구글 공개 행사 하루 전 GPT-4o를 선보이며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건데요. AI 개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네, 이쯤 되면 인공지능과 실제 사람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겠죠. 악용될 거란 생각을 하면 섬뜩하기도 한데요. 딸의 전화번호로 딸과 흡사한 목소리로 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AI 기술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우체국 앞. 멀리서 걸어오던 한 남성이 60대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어 잠복하던 경찰관이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은 여성이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한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예금을 중도 해지 요청하시면서 전액 현금으로만 요구하신 점이랑 그리고 안절부절하면서 주변 눈치 보셨던 거, 경찰을 불러야 되면 고개를 한 번만 끄덕여 달라고 한번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피해 여성은 보증 문제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딸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는 물론 말투까지 딸과 비슷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장된 딸의 전화번호로 발신이 되었고 목소리 톤이나 사투리 등이 거의 딸과 유사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AI 보이스피싱의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이 기술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누구의 목소리든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음성은 제 목소리로 만든 AI 딥보이스입니다. 억양은 다르지만 제 목소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면 보이스피싱도 피해자 맞춤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이스피싱도 이제는 작살형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낸다면 누구나 믿겠죠.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실제 당사자와 통화해 사실 확인을 하고 112에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해 흉기로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별일 아니라며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이 폭행 사실을 확인해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골목길.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30분 만에 다시 나타나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데이트 폭력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한 겁니다. 깜깜하면서 안에 있으면 문 열어달라, 문 안 열면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떻게 들어가고.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같이 살던 여자친구를 집 방 안에 가두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흉기를 들고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빌라 안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감금과 폭행은 2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여성의 친구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흉기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여성을 분리했고 폭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자분은 별일 아니라고 그냥 가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자분은 그 뒤에서 울면서 같이 있으니까 대답은 못하지만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게 느껴졌어요. 경찰은 남성을 특수 감금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피해자 말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한밤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경찰서에 찾아가기에 앞서 매니저가 먼저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밝혔던 걸로 전해졌고,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자정이 다 된 시각, 흰색 SUV 한 대가 중앙선 너머에 서 있던 택시 차량을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부딪힌 충격에 SUV 왼쪽 앞바퀴가 들려 크게 들썩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멈추는가 싶었던 것도 잠시, SUV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주행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을까도 해봤는데 이건 막으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죠. 현장을 벗어난 SUV는 한참을 더 달려갔습니다. 우회전을 꺾고서 여기서 우왕 소리가 날 정도로 그냥 가셨다니까요. SUV 운전자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김 씨가 아닌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자수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하는 사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후 매니저가 내가 처리하겠다며 자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씨가 경찰서로 직접 가 조사와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은 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17시간 가까이 흐른 뒤인 10일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인 뭄바이 시내에서 대형 광고판이 주유소를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풍에 철제 광고판이 넘어가면서 14명이 숨지고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커다란 광고판이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가로 70m, 세로 50m 크기의 대형 철제 광고판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넘어간 겁니다. 광고판은 바로 옆 주유소 위를 덮쳤고 그 아래에 있던 차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인도 서부 뭄바이 가트코파르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로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ये राजावाड़ी हॉस्पिटल में अभी तक 60 लोगों को से 64 लोगों को 64 लोगों को एडमिट किया गया है। उसमें से एक की तबीयत 당국은 광고판 아래 갇힌 생존자를 찾기 위해 인도 국가재난대응군을 현지로 급파하고 밤 늦게까지 굴착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백 톤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을 헤치며 구조 작업을 벌여야 하는 데다 사고 현장 아래에는 석유 수송관까지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뭄바이에는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거나 항공기와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보통 6월에서 9월까지가 우기인데 곳에 따라 우기 이전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폭등했습니다. 지금도 비싼데 올 여름과 가을에는 김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건지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밥상의 대표 반찬 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마른 김 한 속, 그러니까 김 100장의 도매 가격은 5천 원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김 가격이 폭등해서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김 가격이 계속 올라서 연말에는 1,8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원인 중 하나는 일본을 덮친 최악의 김 흉작입니다. 일본 최대 김 생산지인 규슈 아리아케 해역입니다. 바다를 뒤덮은 양식 시설이 우주에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일본 김 양식장은 4가지 악재가 강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온 상승입니다. 수온이 23도 이상이 되면 김을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수온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확 기간이 짧아집니다. 海苔の始める時期っていうのがやはり非常に遅くなってきて、それでやはり生産量が落ち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김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황백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이라야 할 김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もう43年間海苔をしてもう一番の最悪. 황백화는 영양 실조로 인한 현상입니다. 수온이 오르면 식물 플랑크톤이 빠르게 증식하는데 이들이 바다의 질소 등 김의 영양분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가 늘면서 폭풍우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김을 뜯어먹는 물고기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성돔이 김을 뜯어먹는 모습입니다. 감성돔은 잡식성인데 수온이 오르면 김을 더 많이 뜯어먹는다고 말합니다. 水温が高くなることによってこういった海苔を食べる魚のアクティビティが非常に高くなっているので
이 때문에 일본의 김 수확량은 해마다 급감해 과거 100억 장이 넘던 마른 김 생산량이 최근에는 절반인 50억 장을 밑돌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일본의 김 가격이 폭등하자 수입을 늘렸습니다. 2021년 일본으로 수출한 김은 5천 톤이었는데 지난해는 약 7천 톤으로 40%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가격도 따라서 폭등했습니다. 김 가격 폭등의 핵심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있습니다. 特にやはり温暖化の影響で気温が上がってきて影響を受けている食べ物、作物、代表的な海の 이웃나라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충격이 우리 밥상의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 괜찮은 걸까요? 다음엔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을 미리 받는 제도가 시행돼 왔는데요. 본 청약이 몇 년씩 미뤄지는 경우가 늘면서 언제 가능할지 모를 입주 시기만 기다리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사전 청약을 받은 경기도 군포의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원래 예정됐던 본 청약은 지난 4월. 하지만 2027년으로 3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아파트 부지에 고압 송전 선로를 옮기는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입주 일정에 맞춰 자금과 이사 계획을 세웠던 당첨자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헛웃음이 우선 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종이 한 장 보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27년 상반기 청약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과천 주암에선 하수처리 시설 공사 지연 문제로 남양주 왕숙 2단지에서도 문화재 발굴 조사로 본 청약이 미뤄졌습니다. 사전 청약을 받은 공공아파트 단지는 99곳, 5만 2천 가구인데 본 청약을 마친 곳은 단 13곳에 불과합니다. 입주가 늦어지고 분양가까지 더 오르자 계약률도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분양가격보다 상당히 높아진 분양가격이 원인이 가장 크고요. 입주 시기가 늦어지니까 이사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착공하기 1, 2년 전부터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인데 지난 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됐습니다. 시행 3년 만에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 청약 없이 바로 본 청약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 청약 당첨자에 대해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발표했는데요. 최대 65%, 가장 낮게는 30% 정도로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한 70대 고객이 홍콩 ELS 상품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을 해지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판 농협은행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건의 손해배상 비율을 최종 65%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배상 비율이 결정된 5건을 보면 최고 65%, 최저 30%로 나왔습니다. 제가 위험한 거 아니냐, 혹시 주식 아니니까 이거. 그랬더니 저희 친정엄마도 하고 저도 했어요. 금융감독원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0%, 부당 권유 금지 등 3개 항목을 위반하면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또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 예적금 가입 목적 등이 인정되면 최대 45%까지 배상 비율을 더합니다. 다만 과거 DLF 사태 당시 40에서 80%였던 배상 비율을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LF 사태보다 피해 보상액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금융자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다 좀 강화된 체계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의 이번 분쟁 조정은 재판에서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금액으로 나눠놓고 나이로 나눠놓고 금융주식 이해도로 나눠놓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기준을 내놨단 말이에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은 홍콩 H지수 연계 증권 판매가 사기였다면서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하는 무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세도 3배 넘게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중 통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180억 달러, 우리 돈 24조 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입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도 현재 7.5%인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립니다.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이 기업들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It's important that China recognize the concerns, begin to act to address it, but we don't want our industry wiped out in the meantime.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선 캠페인을 다닐 때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관세 폭탄 조치를 감행할 거라고 일찌감치 예고했습니다. American manufacturing is back. New factories are going up all across the country.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미중 사이 통상 전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주한미군 수를 또 틀리게 언급하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가져가 큰 돈을 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몰린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합니다. 동맹들이 미국으로부터 늘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한국을 콕 집었습니다.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주한미군 수를 4만 2천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만 8,500명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그가 승리한다면이라는 제하의 미국 타임즈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숫자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에 미군 4만 명이 있다고 부풀리면서 한국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번에도 트럼프는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가져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현재 바이든 정부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트럼프가 집권하면 결과를 뒤집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김정은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ertainly, it's on the back of his mind, so it is a possibility that he may consider lowering troops, but I don't think he would do it just without any reason.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반도 정책이 크게 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 1순위 후보였던 마쉬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축구협회 감독 선임 작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영입에 공을 들여온 마쉬 전 리즈 감독은 한국이 아닌 캐나다행을 선택했습니다. Honestly, it was a relatively easy decision that once we could see that the fit was really good. And I give a lot of credit to Kevin. He was one of the best recruiters I've ever known in my life. 축구센터 건립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축구협회가 제시한 연봉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25억 원 안팎. 리즈 감독 시절 60억 원을 받았던 마시 감독과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유럽에서 면접을 본 나머지 3명과 예비 후배 2명까지 총 5명의 외국인 지도자와 다시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6월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도 또다시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마저도 3주밖에 남지 않아 임시감독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전력강화위원은 급하게 뽑는 것보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임하는 게 대표팀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축구협회는 일단 오는 27일 월드컵 2차 예선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이적 첫 해부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포수 김기현의 존재감 속에 8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배 양의지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다고 하네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NC전 양의지가 파울 타구에 맞고 고통을 호소하자 김기현이 몸을 푼 뒤 곧바로 투입됩니다. 정확한 태구로 한 차례 실점 위기를 막은 김기현은 이후 만루 상황에서 악송구를 목으로 받아낸 뒤 홈을 밟아 한 점 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김기현의 존재를 제대로 알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 결과가 잘 나와주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부터 김기현은 제대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곧바로 다음 날 입단 9년 만에 첫 홈런을 쳤고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3할 중반대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타력은 있지만 수비가 불안한 LG 유망주에서 1년 만에 두산의 포수 대안으로 급성장한 겁니다. 첫 홈런도 쳤었고 멀티히트도 처음인 것 같고 그냥 다 처음이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는 없는데 야구 선수로서 받은 봉이 중 아직은 1등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지명 타자로 나설 만큼 타격에 물이 올랐는데 비결은 ABS 그리고 고교 선배이자 우상인 양의지의 조언이었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래도 하나 줄어든 거라서 힘이 있으니까 좀 더 짧게 나와도 충분히 좋은 타구 많이 만들어낼 거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은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신을 확인하면서 더 큰 꿈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의지 선배님이 계시니까 백업 포수로 있겠지만 나중에는 꼭 두산의 주전 포수가 돼서 의지 선배님의 자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나온 보스턴 브라운 선수의 묘기슛입니다. 저런 자세로도 득점이 가능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수도권부터 시작되겠고 오후가 되면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붉은색 기류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시속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불거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강풍과 함께 동쪽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를 비롯한 동해안에 100mm 안팎이 되겠고 서울 등 서쪽 지방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강원 산지는 최고 5cm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엔 내일 파도를 예측한 건데요. 특히 모레 아침이 되면 붉게 나타나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10m의 태풍급 파도가 칠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8도를 보이겠고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